지난주에도 또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암 환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을 직접 경험하신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2015년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뇌종양까지 이제 3개의 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진단하고 치료받고 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을 당시였는데요. 그때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암 치료하고 있는데 일 시켰다가 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어느덧 이제 제가 9년차 암 경험자가 됐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고 되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기 대표가 지금 벌써 암이 3개라는데 일 주면 혹시 잘못되면 그거 담당자 누가 책임질 거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뒤로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여전히 진단받고 이제 진단받으면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인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제 후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뒤에서 제가 분명히 앉아 있는 걸 아는데 딱 얘기가 야, 쟤 암 3개라며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역시 암 3개여도 요즘은 7개여도 잘 생존하시는 분들, 살아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좀 그러네 라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암 경험자는 암 진단은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암은 여전히 어려운 질병이긴 해요. 어려운 질병이긴 하지만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되었고 그다음에 많이 잘 치료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편견으로 좀 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정말 네. 암 환자들에게 잘 일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한배우님. 저는 제가 둔한 건지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저는 오히려 그 암 환자분들께 차별을 받은, 제가 젊은 암 환자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다른 그 환자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저를 되게 안쓰럽게 보시는 거죠. 아이고 몇 살인데 암에 걸렸냐, 네, 어쩌다가 뭐 결혼을 했냐, 남자친구 있냐, 뭐 혀 차시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암 진단, 또 심지어 같은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술 날짜도 아마 비슷할 거고 근데 그걸 저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암을 이제 겪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같은 암 환자가 저를 젊다는 이유로 그렇게 쳐다보시는 게 그게 조금 그런 색안경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세대 차이가 있네요. 네. 요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수용자 자녀의 그 편견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암 환자도 사실 편견과 차별이 있구나. 근데 그런 어려운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극복해내고 계시고 체인지 메이커가 되셨는데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기, 원동력, 스탠드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처음 진단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치료할 때도 힘이 들었지만 전 사회복귀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나이에 애매한 나이였거든요. 30대 초가 제가 뭐 사회에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도 약간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런 시기에서 딱 암을 진단받아서 치료가 끝나서 이제 몸은 멀쩡해졌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전 했던 뭐 연기를 다시 하기도 이 나이에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또 해야 돼? 근데 직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력서를 쓸 것도 없고. 그래서 막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저는 피디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피디님이랑 같이 이제 엄청나게 힘이 돼주셨죠. 저희가 뭐 팟캐스트 하면서 울고 웃고 정말 막 그런 걸 다 쏟아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제 피디님한테 저는 받았고
그러면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인식이 변화하는 게 느껴지고 또 잘하고 있다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체인지 메이커에서 이렇게 상도 주시고 하니까 아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확신이 들면서 거기서 조금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질병이란 게 사람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신체적인 치유와 이런 그 정신적인 치유가 어느 정도 신체적인 치유가 끝날 때쯤 오히려 반대로 좀 죽음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관리도 안 되고, 근데 신체적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에 의해서 손발톱이 다 곪아요. 그럼 단추가 있는 옷은 제가 스스로 입을 수도 없어요. 화장실에 갈 때 속옷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요? 근데 올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다 곪아서. 그러면 밖에서 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막 팬티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스스로 안 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저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오히려 이렇게 살 바에는 좀 힘든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언니가 그거를 알아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그 당시에 듣고 싶었던 얘기가, 너는 암에 걸린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너는 필요한 존재야. 라는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았고,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얻었다. 아유, 죄송해요. 질병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물 버튼이에요, 이 이야기가.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를 믿어줄 수 있고 나를 응원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리고 그게 꼭 말이 아니어도, 저는 그 사람 간의 그 대화가, 소통이 꼭 말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로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너 힘들지?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눈길, 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저의 죽음과 딱 대면하고 나니까요. 와, 이제는 이거를 딱 땅을 짚고 올라갈 일밖에 없더라고요. 네, 죽음까지도 생각했는데 나를 나 이렇게 멋지게 그래서 다시 설 수 있었던 힘은 아무래도 저를 바라봐 주시는, 생각해 주는 단 한 사람만 내 곁에 누군가 있다면, 그냥 그게 꼭 말이 아니어도 그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함께하고 계신 이제 공동 대표님이신데 여전히 힘들어요. 네, 저희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계속 함께 이야기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일단 같이 하는 동료, 그쵸? 네. 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따뜻한 눈빛. 네. 혹시 암 경험자의 입장에서 또 가장 상처됐던 말, 그리고 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얘기가 제일로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막 힘을 내면서 열심히 힘내가지고 살고 있는데, 치료하고 항암하고 있는데 얼마큼 더 힘내야 돼. 괜찮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 의사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떤 근거로 괜찮다고 하는 거니? 라고 오히려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응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때는 그쪽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다, 힘내라 이런 얘기는 저는 조금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역시나 응원의 말을 해줘요. 잘 관리하라고. 근데 이제 그 예시를 들어주는데,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너랑 같은 암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관리 잘해라.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저희 이제 워낙 단단해져가지고 그냥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있어요. 공포에 질려 있는데 나랑 같은 병인데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럼 저한테 대입이 되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네? 이게 너무 상처를 받고 제가 그 막말을 들었던 게 친구들이 장례식에서 만났을 때 건강관리 잘하라고 너 병풍 뒤에 누워있을 때 나 절하기 싫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냥 이제 너무 웃어 넘기고 뭐 그렇게 막말 들었던 거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진짜 충격받았던 댓글이 꼭 재발하시길 빕니다. 제발, 이런 제발 악플을 하시라. 재발하라고 하시라고 그래서 암 그때는 환자가 이렇게 나대 제발 네. 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연예인 분들이 악플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나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꼈었죠. 네. 그러니까 암 진단하고 치료의 이 시기는 저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불난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신체 그 건물은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괜찮아 힘내 괜찮아 불을 막 네. 나고 있는데. 네 아무도 꺼줄 생각은 없이 손잡아서 그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이게 저는 와닿지가 않았었던 거였죠. 네, 또 때로는 이제 또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유방암 요즘은 소외감이야 착한 암이야 잘라내면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또 여성으로서 여성의 상징인 또 유방이나 또 이제 또 자기라든가 부인과적인 암 같은 경우는 이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하면은 안 되는 얘기. 근데 요즘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소외감, 착한함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용어들은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조금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자극적인 너무 자극적인가요? 이게 저희가 맨날 이렇게 깜짝깜짝씩 놀라시는 뭔가 분들이 이렇게 위로 뭐 함께 네. 주는 것에 대해서 참 익숙하지 못하구나 표현하는 것이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번엔 또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렇게 사실 차별과 편견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그 암 경험자들이나 또 차별과 편견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또 암 경험자분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남의 시선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나의 어떤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이다 그런 게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약간 삐죽 튀어나온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이런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내가 당당해지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당당해지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도 본인이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움을 좀 느낄 거예요.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저렇게 당당한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인식 자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변화를 시키진 못하지만 당사자,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을 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인식이 변하게 될 거고 이게 내가 잘못 차별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물들듯이 조금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뭐 이제 우리 친구들이라던가 또 여러 차별과 편견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차별과 편견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는 이제 3번의 암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진단 받았을 때는 그 진단의 그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그 힘든 생각까지도 할 수 있었었는데 그 시간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모든 삶이 절망적이거나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 경험 역시도 한 번 힘들었지만 그 다음번에 또 한 번의 경험을 하니까 그게 저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를 더 단단하게 했던 그 디딤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그 실패라는 거, 또 때로는 이제 불행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은 어느 순간에 저에게는 자격증이 됐고 또 왠지 이 보험 하나 더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암 경험자가 처음 이제 한 해에도 거의 24,000, 한 해에 몇 명이죠? 한 해에 한 17만 네네. 명 정도 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가 242만 명. 242만 명의 네. 암 유병자 분들이 계시고 한 해에도 매년 그 암 경험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계신데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매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아까 딱 그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경험이 조금 더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게끔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 오늘 저희가 또 암 경험이 아니었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인터뷰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나의 그 실패나 불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게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이게 오히려 나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안에서 찾아서 찾으면 좋겠다. 끝에는 편집해 주십시오. 네, 그 외상후의 성장. 네, 외상후자. 네. 이 질문을 제가 딱 주셨을 때 진짜 딱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피디님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이제 좀 하셨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나 사연들 같은 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비슷한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마치 내 잘못, 그리고 그 친구들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진짜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잘못이 아니고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혼자 꿇꿋이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경험은 최고의 교육이자 인생의 스승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멘트. 네. 감사합니다.